저는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온 김지학이라고 하고요. 오늘 미디어에서 보는 젠더와 혐오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궁금해 할 만한 거를 얘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보통 미디어와 젠더 수업을 하고 그 안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얘기하면은 얼마나 여성들이 또는 성소수자들이 차별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마도 관심이 제일 모든 분들은 아닐 거예요.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들은 남성 혐오라는 게 있냐, 손가락 이 표시가 진짜 욕이냐, 남성 혐오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용어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과 성기 사이즈, 요거를 진짜 이 성기 사이즈가 문제냐, 한국 남자가 뭐 성기 사이즈가 전 세계 제일 작다는 게 그게 소문이냐, 뭐 진짜냐, 문제냐, 여러분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페미니스트리 여성들이 무슨 미디어에 포스터에 진짜 숨겨놓고 있냐, 여러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나 정말 뭐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 할 때 뭐 공식이나 무슨 정립이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한 뜻으로 외우고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값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라고 해서 정확한 용어를, 개념을, 정의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뜻으로나 막 쓰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그 정의,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차별입니다. 차별은 땡땡 차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차별도 있지만 장애차별도 있고 외모차별도 있고 학력학벌 차별도 있고 경제력 차별도 있고, 그죠? 그 땡땡 차별은 앞에 붙은 땡땡만을 이유로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땡땡이 기준이 돼서 정상, 기준, 표준이라는 것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단순히 규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장애 차별이라는 거는 장애만을 이유로 그 사람을 다른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애 차별이 했을 때 기준은 누가 될까요? 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비장애인이 기준이 돼서 비장애인만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는 비장애인만 편하고 안전하고 학교 다닐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취미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정상스럽게 당연하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니까 그 사회에서 장애인은 학교를 못 가도 직장을 못 구해도 버스나 전철을 못 타도 연애를 못 해도 취미생활 못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가 비장애인들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 구조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장애 차별이라는 거예요. 외모 차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다. 외모 차별입니다. 배가 나오면 안 된다. 게으른 거다. 자기 관리해라. 이런 말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고 나도 뱃살을 빼가지고 왕자를 만들고 싶고 나도 키가 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 뭐가 기준이에요? 외모 차별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외모가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차별,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뱃살이 나와서 돼지야? 그런 말 들어도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살을 못 뺐으니까, 자기 관리 안 했으니까 내 탓이 되고, 왜 획일적인 미적 기준이란 게 정해져 있느냐, 그 구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디 살아야 된다면, 지역을 선택한다면 어디 사는 게 가장 좋다, 낫다고 여겨집니까? 서울이죠. 왜 서울이에요? 서울에 뭐가 다 몰려 있습니까? 병원, 교육, 학교, 대학교, 취업, 직장, 일터, 문화생활, 예술,
그다음에 사람도 여기 다 모여 살잖아요. 그죠? 돈도 여기 집중돼 있잖아요. 서울 사는 게 가장 사람이 편리한 거예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불러요? 지역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들은 그런 인프라가 없어도,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 지경이어도, 병원이 없어서 아파도 어디 갈 상급병, 대학병원 이런 게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니네가 서울 살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구조가 아니라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볼 오늘 성차별은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받으려면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여성이 성차별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여성이 성별로 차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성을 성별만을 이유로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전히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장이 남자고 남자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가부장제라는 제도는 없어졌죠. 근데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전히 좀 더 유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비교했을 때 얘기예요. 한 명 한 명을 비교해가지고 여자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비교할 때처럼 그룹 전체의 상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전히 여성보다 취업할 때 유리하고 승진할 때 유리하고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큰 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근거가 오직 성별이어야 돼요. 그리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권력에 가진 성별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를 표로 그림으로 그려요. 0이 여기가 있는데 이 0 이하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기준점이 땡땡 차별할 때 요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여기가 성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이. 그 이유는 이 위에 성별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남성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가부장제 남성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채용이나 승진이나 임금 격차나 안전, 보통 하는 일의 유형, 남자들은 보통 임금 노동을 해야 된다 여겨지고 고위직에 많이 오르는 반면 여성들은 아직도 돌봄 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집에서 하면 무료, 사회에 나가서 해도 저임금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고위직에는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여전히 그런 의식 때문에 또 승진이 잘 안 돼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성도 성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남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뭔 말인지 알죠? 공식 따라오고 있죠? 기준점이 성별인데 성별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남성이어야 남성이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되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남성을 성별로 근거로 차별할 수 있는 성별이 여기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남성을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이 성별을 근거로 남성을 차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별도의 성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 자, 그럼 여기다 여성을 넣어볼게요. 여성이 성별만을 근거로 남성을 차별한 사회가 됐다. 자, 그러면 여성이 남성보다 채용이 더 잘 되고 승진이 더 잘 되고 임금 격차가 지금처럼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이 60만 원 버는 것처럼 임금이 여성이 훨씬 높아야 되고, 안전도 밤길거리 안전이나 화장실 안전이나 이런 것도 여성들은 안전함을 느끼는데 남성들은 안전함을 못 느껴야 돼. 그리고 여성이 일도 임금 노동도 하고 고위직에도 올라가는데 남성은 다 돌봄 노동만 하고 저임금 노동, 무급 노동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리고 이름이 가부장제가 아니라 가모장제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여성 중심주의 사회가 있어요. 이렇게 된 적 있나요, 그럼? 없죠. 이런 적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성별이 여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성은 성차별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시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남성들이 성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이유, 근거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말하고 싶어요? 남자가 성차별 받는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군대. 자, 1번 군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건 군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군대가 여자가 남성을 차별하는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군대 갔다 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언제 갔다 왔나 생각해보니까 2004년에 갔거든요. 20년 됐어. 와, 나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20년 전에 군대 갔다 왔는데 요즘보다 상황 더 안 좋았어요. 맞고 대가리 받고 이런 거 다 있을 때 갔다 왔거든요. 힘들었고 많이 아팠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어요. 나는 맞으면서 나는 절대 남들 때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했어요. 근데 나는 맞은 것보다 때렸다는 게 지금 저는 상처로 더 남아요. 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권력만 주어지면. 근데 아무튼 저는 군대를 좋은 곳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나를 차별하는 건지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왔다 했죠. 누가 나를 불렀으니? 여러분들 누가 군대로 부를 겁니까? 그렇죠. 국가가 부르죠. 국가가 우리를 부르는데 국가 뭐 또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 있겠죠. 뭐 병무청이나 국방부나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불합리한 것들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택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징병제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강제입니까? 강제죠. 그럼 우리를 강제로 의무로, 의무라고 하고 애국이나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의무로 강제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국가가 모든 시민을, 우린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시민이죠. 모든 시민을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국가한테 있습니다. 그 헌법에도 써 있는 거고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우리를 군대로 강제로 부르는 것은 전쟁 나면 전쟁에 나가야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구를 죽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조치입니까?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만 우리 개개인을 봤을 때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걸 의무로 강제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 중이니까 휴전 중이니까 알겠어. 어쩔 수 없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우리에게 보장해 줘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얘기할 수 있지. 왜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시키면 최소한으로 대가를 뭘 줍니까? 돈을 주죠. 여러분 1시간당 최소한의 시급으로 줘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최저시급. 군대 가면 최저임금 줘야 안 줘요? 왜 안 줘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병장 때 되면은 160만 원대까지 받고 제대를 한대요. 많이 올랐는데 웃긴 건 뭐냐면 옛날에는 옷이랑 뭐랑 이런 거 다 줬어요. 근데 그게 월급에서 이제는 까서 사서 입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랐어도 그게 160만 원이 다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편의점 알바나 마트 알바나 어떤 알바를 하더라도 청소년도 나이 상관없이 최저임금 다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근로계약서 꼭 써야 되고 다 아시죠? 최저임금 받으면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군대 가면 여러분 최저임금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위험수당이라는 거 알아요? 위험한 일을 하면 1.5배 이상 주게 돼 있습니다. 야근 수당 혹시 알아요? 원래 퇴근하고 밤늦게 하는 일은 또 1.5배 줘야 됩니다. 그럼 군대는 그 둘 다 해당돼요, 안 돼요? 야근 수당이랑 위험 수당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200만 원 곱하기 1.5 거기다 또 1.5 곱하면 그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싹 다 안 주고 최저임금도 안 줘.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냐? 과연 이게 여자들이 나를 차별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국가가 시민을 시민 대우를 안 하고 군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속품. 좋은 단어 말해줬어. 부속품이고 그냥 도구로 정말 죽어도 책임 안 지고 다쳐도 잘 책임 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우리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사건, 사고 없어야 되고 부상 없어야 되고 당연히 의문사 같은 거 없어야 되고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런 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잘
유가족들이나 그 동료 군인들이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죽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냐? 여가부 없으면 돼요? 여자들 욕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죠. 국가한테 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는 문제로 인해서 나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하는 거는 누가 나를 차별하는 거야? 내가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마땅히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인데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남자라서 그렇고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여자들이 남자 차별하나 보다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이 차별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데 훨씬 수준 높고 훨씬 제대로 된 분석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동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 문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제일 긴 수준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이 거의 1위 수준입니다. 지금 2위인데 압도적으로 혼자 1위를 하다가 멕시코가 OECD 국가 들어가지고 2등 됐어요. 우리가 짧아져가지고 2위 된 게 아니고 멕시코가 OECD 국가 들어가지고 2위가 됐어요. 자, 근데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여러분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 11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10시, 11시 퇴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10시, 11시면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3시간, 14시간이죠.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사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제일 많아요. 노동시간도 최상위층인데 노동재해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1위입니다. 이게 산재라고 산업재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산업재해는 사실 사고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기계에 몸이 껴서 절단돼서 죽고 이런 것들만 거의 포함이 돼요. 근데 노동재해는 일하다가 얻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과로사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집계가 잘 안 되고 회사가 인정을 안 해줘서 산업재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노동재해가 산업재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산업재해만 따져도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1위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저는 이런 세상에서 사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슬퍼요. 하루에도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망을 해서 집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한 8명이고 산재로만요. 노동재까지 합치면 매일 2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매일 1명, 1년에 300명. 기계에 몸이 껴서 절단돼서 죽는 사람이 3일에 1명, 1년에 100명이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집계되는 사람만 8명이고 과로사나 질병사까지 합쳐서 20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22명, 20명. 그러면 나를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 시키는 게 누구예요? 보통 우리 사회는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노동자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주체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노동자라고 쓰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가 노동자일 때 여기는 성별이 아니죠. 누구예요? 그렇죠. 고용관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뭐 일상적인 말로는 사장님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노동 쪽 언어로 가면 사용자 또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가면은 자본가, 뭐 이런 용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루 8시간 9 to 6로 일 시켜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일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일 시켜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둘이 일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일하다가 기계가 이 벨트가 사람을 빨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작업 중지 버튼을, 기계를 중지시키는 버튼을 눌러야 돼. 그래서 2인 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리로 만들고 임금도 오히려 더 적게 주고 한 명만 뽑아. 그럼 그 비정규직인 사람은 그냥 일하다가 혼자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정지 버튼을 눌러줄 내 짝꿍이 파트너가 없으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노동시간이 남자가 여자보다 길다면서 여자는 일 조금 하잖아요. 이러고 남자가 산업재해 여자보다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위험한 일 안 하잖아요. 남자 위험한 일 하니까 돈 많이 벌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성과 비교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일하지? 남자가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남자라는 성별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노동자라서 나를 고용관계를 가진 자본가들이,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법을 그렇게 만들고 법을 안 지켜도 되게 용인해주는 국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또 취업해가지고 노동자가 됐는데 일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사장님실에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럼 사장님이 뭐라 그랬어? 집에 가세요. 이제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가셔도 됩니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1대1로 말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대1로 말하지 않고 그룹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회사와 상대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노동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국가가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국가와 우리 노동자는 노동권을 가지고 기업과 함께 맞서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가와 함께 맞서줘야 되는 게 국가인데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혐오도 요즘에 굉장히 혼동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혐오도 용어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혐오의 뜻은 국어 사전적인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극도로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극혐 아시죠? 극혐이야, 극혐. 이럴 때 그 용어가 극도로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혐오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감정이죠. 나는 정말 네가 싫어. 또는 이 음식이 싫어. 나는 이 날씨가 싫어. 이렇게 습한 날, 나는 습도 정말 극혐이야. 그러면 난 습도가 정말 싫다는 거야. 나 장마철 극혐이야. 이럴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비교하고 싶은 단어를 하나 가져왔는데 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포비아는 극도로 싫어하는 마음인데 비과학적이고 비이상적인 신념이 들어가서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 막 증오하는 마음이 드는 게 포비아예요. 포비아의 대상은 일단 사람 말고 다른 것부터 얘기하면 예를 들어 바퀴벌레 같은 거. 저는 바퀴벌레에 대한 미움은 좀 무언가 감정이나 신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모기나 파리를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막 얼굴에 붙으려고 그러면 막 윙 하면서 막 소리도 엄청나고 막 나를 괴롭히잖아. 모기는 물리면 붓고 가렵고, 그리고 모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우리를 물었습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밤중에 잠 못 자게 괴롭힙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바퀴벌레는 너무너무 싫어. 그냥 비과학적일 정도로 싫어. 막 나가 자빠지고 막 점프 뛸 정도로 막 싫단 말이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싫은 거를 포비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사람에 대한 포비아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성소수자 혐오증 같은 거, 동성애자 혐오, 이런 걸 포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없어. 근데 너무너무 싫어. 막 지옥 갈 것 같고, 더러운 사람일 것 같고, 물러난 사람일 것 같고, 사회를 망치는 사람일 것 같고, 막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다 믿어지고, 그런 걸 포비아라 해요. 이주민 혐오증도 마찬가지예요.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고 있고,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있고, 다 우리나라 융화되고 싶고 정착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영화에서 뉴스에서 몇몇 부풀러지고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 또 과장된 모습으로 뉴스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는 깡패나 강도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주민이 무서울 것 같다거나 더러울 것 같다거나 범죄자 될 것 같다거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주민들을 그냥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주민 혐오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성애 혐오증은 영어로 호모포비아라고 하고, 이주민 혐오증은 영어로 제노포비아라고 해요. 외부의 것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비아는 극단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대상이 있다는 건데 비과학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감정들을 말해요. 포비아를 라고 해요.
자, 그러면 2번 뜻으로 넘어갈 건데 2번 뜻은 사회학적인 용어, 사회학적인 정의입니다. 여기서의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과 억압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포비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과 폭력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죠? 동성애자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라고 이 세상에서 밝히고 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가족도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친구들도 놀릴 수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회적 구조적 차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주민 혐오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만 생각하면 무섭고 더럽고 범죄자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당연히 당하겠죠. 임금 차별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비자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별 당하고 미디어 속 이미지도 혐오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런 것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혐오의 대상 첫 번째 이 포비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구조적인 의미의 사회학적인 의미의 혐오도 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 혐오와 다른 포비아라고 했을 때 그 혐오의 다른 점이 나와요. 자, 이 혐오의 피라미드, 저는 억압의 사다리라고도 설명하고 혐오의 피라미드라고도 설명하는데 먼저 이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장애인들은 이래, 이주민들은 이래, 성소자는 이래, 뭐 뚱뚱한 사람들은 이래, 여자들은 다 이래, 요즘 애들은 이래, MZ세대는 이래, 이런 식으로 정상, 아까 말했던 정상, 비정상 기준에 의해서 표준이나 평균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라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 해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생각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생각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성소자에 대한 생각, 모든 생각들을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우리들의 책임이 일단 최소한으로 적은 단계입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서 감정으로 자리 잡는다. 이걸 편견이라고 부르는데 이 감정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미 획일적인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편견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서부터는 내 책임이 조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감정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내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을 내가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네 라고 안 받아들였으면 내 감정이 안 될 텐데 이걸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든 무의식이 스며들었든 내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하거나 학습해서 받아치지 않은 거니까 내 책임이 조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불편한 존재야, 부담스러워, 성소자는 뭐 더러워, 이주민은 위험해,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감각으로 자리 잡았어요. 자, 그러면 내 책임이 더 커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뭐예요? 뭘까요? 그렇죠. 오, 감사해요. 정확했어요. 언행으로 단계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감정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이제 행동으로, 언어로 내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버렸네? 그러면 이걸 억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만 조금 장애인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나만 장애인을 좀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렇고 다른 일자리도 그렇고 다 그래. 그게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다 그렇게 되고 있어. 그걸 억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사람들이 쓸 수 있고 그 폭력이 심지어 더 강해져서 살인이 될 수 있고 더 강하게는 집단 학살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홀로코스터 다 아시죠? 독일 정권이 극단적인 아주 극우적인 나치 정권이라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우생화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일이 아주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인류들만 모여서 다음 후 세대에 가장 우수한 유전자만 전해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피부적으로도 백인의 금발의 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열등하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주변 국가였던 폴란드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인종이나 민족이 달랐던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만 죽였던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장애인들, 노숙자들, 불황인들,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잡아서 죽였어요. 이유는 뭐냐? 쓸모없다는 거였어요. 이유가. 성소수자도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이지 않고 국가에 필요 없다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들 잡아다가 번호표 위에 분홍색 세모 모양을 박아가지고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고통을 주다가 죽였다고 합니다. 생각이 뭐예요? 우리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생존해야 돼. 그래서 그런 유전자만 넘겨줘야 돼.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됐죠. 쓸모없는 사람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들은 열등해, 더러워, 없어져야 돼 라는 생각이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감정은 사람들을 언어적으로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잡아오고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하고 집단 학살을 해도 죽여도 되는 존재. 우리 안에 합리화가 된 거예요. 이 차별과 억압과 폭력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합리화시키는 단계가 이미 이 단계를 쭉 거쳐오면서 합리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죽여도 돼 이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집단 학살당했던 이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 없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독재 정권 때 형제복지원 같은 거 만들어진 거 들어보셨나요? 독재 정권 때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해야 된다면서 서울이 깨끗해야 된다고 서울에 살고 있었던 노숙인이나 거리의 불황자나 가난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때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복지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다 잡아다가 가둬놨었고 때리고 막 그랬고 일시키고 그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몇 명이 거기서 잡혀서 죽었는지 집계도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쓸모없는 사람, 거리의 불황자, 빈민, 노숙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역사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지금은 없잖아요 라는 분도 있는데 지금도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임신하면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해준다고 하는 거 알아요? 애기 임신하면은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인지 아닌지 알려주겠다고 검사하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뭐 하라는 거야? 그거 알려주면 뭐 하라는 거 우리한테? 그쵸? 임신 중절 맞아 정확한 표현으로 해줬네.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임신 중단 할지 말지. 왜요? 장애인 나오면 당신도 힘들잖아요 라고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장애를 가졌어도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어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라는 사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장애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나오면 장애인도 힘들 거고 당신도 힘들 거니까 지금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장애인이라고 알려지면 그거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던 시절에도 장애인은 낙태를 할 수 있는,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에 속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씩. 장애인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죠? 장애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야?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도와줘야 된다. 자, 도와줘야 된다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왜 도와줘야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프다,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혼자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자, 그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올까? 내가 장애인 만나면 맨날 도와줘야 돼. 맨날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어떤 감정이 듭니까? 부담스럽고 억울하고. 그러면 이제 언행으로 나갑니다. 자, 맨날 만나면 부담스럽고 나만 힘들어. 그러면은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지. 그러면은 나만 안 만나요? 학교에 잘 못 가고, 회사에 안 뽑고, 이런 차별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만 그러고 우리 학교만 그러고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그래. 그래도 되는 걸로 여겨져. 그럼 이거를 억압이라고 부른다. 사회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인을 언어적 폭력도 당하고 육체적 폭력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유형의 폭력을 당한단 말이에요. 살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신 중단 같은 것들을 될 수 있는데, 임신 중단이 개인적인 그 사람 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존재가 되면서 집단 학살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생학적이죠. 쓸모라는 거. 비장애인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뭐라 그런다?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라고. 이거를 그래서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했죠? 이거를 그래서 장애인이 혐오를 당한다고 해서 장애 혐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단계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성 혐오가 있는지도 해볼게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볼게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우리들 남자들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말해볼게요. 여자는 어떤 존재다라는 생각이 이 가부장제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감정적이어서. 오, 좋아. 감정적이다. 여자는 너무 감정적이야. 또요? 신체 활동 같은 게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저하돼 있어. 근력이 적어. 야근을 못해. 집에 빨리 가야 돼. 퇴근해야 돼. 육아해야 된대. 외모만 신경 써. 자, 그러면 감정으로 갈게요.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남성들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라고 쳐볼게요. 여자들은 일도 못하고 체력도 약하고 야근도 안 하고 근력도 떨어지고 감정적이야.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좋을까 나쁠까? 좋지 않지. 나쁜 거야. 그럼 어떤 감정이 들어? 부담스럽고 억울하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저 감정적인 상사에 맞춰줘야 되는 것 같고 체력도 내가 더 뛰어나고 근력도 있어가지고 야근도 내가 더 많이 하는 부담스러워. 이런 감정이 든다. 자, 그러면 어떤 언행을 하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주 세세하게 여러 유형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딱 봐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이나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언어폭력, 육체적 폭력, 성폭력 이런 걸 가하는 사람들의 차별이겠죠. 하지만 차별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 다정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한 명의 주체로 나랑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종속되어야 되는 존재로 보호를 해줘야 돼. 여자는 남자한테 종속돼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빠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여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호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차별이든 아니면 폭력적인 차별이든 차별이 일어나는데 그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그러네?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지낼 수 있어. 그거를 사회적으로 예방을 잘 안 하고 일어나도 처벌도 잘 받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도록 사회가, 문화가 용인하고 있다. 그거를 억압이라 해요. 그래서 여성이 여전히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고 살인도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기사 많이 나는데 혹시 교제폭력이라고 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여성이 사랑하거나 사랑했던 남성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이 넘습니다. 작년에 130명이었다고 그러고
지금 근 10년간 매년 100명 이상이었어요. 근데 사랑하거나 사랑했던 남성이라면 누구냐면 남편, 전 남편, 애인, 전 애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매년 100명씩 죽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내 파트너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뭔데 나랑 헤어져? 내 건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으면 너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나랑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헤어지자 그래? 네가 뭔데 이혼하자 그래? 내 소유물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뜻을 얘기하면 열받는 거야. 동등한 인격체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만났더라도 싫을 수 있잖아. 나도 이 사람이 싫을 수 있듯이 이 사람도 내가 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싫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인정이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면 이 사람의 감정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헤어지자고 한 사람을 쫓아가서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일가족 살인을 하기도 하고 뭐 반려동물들까지 죽이고 이런 뉴스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 그런 게 1년에 100건이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들까지. 자, 집단학살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성들을 집단학살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어떤 분들은 전쟁 중에 여성들이 강간이나 살인당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디지털 성범죄 여러분 아시죠? 일부러 몰래 찍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하에 찍었는데 유포는 몰래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라고 안 부르고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부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던 시절도 잠깐 있었거든요. 리벤지 포르노 무슨 말이냐면 리벤지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귈 때 찍었던 영상을 헤어졌다고 복수로 보복으로 유포한다는 뜻으로 리벤지 포르노라 했는데 이별이 복수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의 몸을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를 포르노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착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건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매년 엄청난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단 학살로 부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뭐냐면 임신 중단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대나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여성이라고 여아라고 해서 낙태하거나 임신 중단하는 사례는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제 나이 때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나 소설책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다 보진 않으셔도 들어보셨죠? 하도 유명해서. 그게 왜 82년생으로 잡혔냐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생들이 임신 중단이 제일 많았던 해예요. 성별 감별에 의한 임신 중단. 여성이라고 판별을 병원에서 해주면 한 3개월 때 해주거든요. 아기를 낳지 않은 거죠. 그게 82년도에 제일 많았고 그 해에 제일 많았던 가장 흔했던 이름이 김지영이라 가지고 82년생 김지영으로 그 소설 작가님이 제목을 잡으실 건데 제가 태어난 연도가 거의 비슷하고 이름도 김지까지 같아요. 김지학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죠. 나한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구나. 내 친구들한테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중단을 당해서 태어나지 못했냐면 여성 100명이 태어난 때 남성들이 116명이 태어났습니다. 16%나 되는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쓸모. 가정과 사회에 누가 더 쓸모가 있다? 남자죠. 집에서는 뭐라 불러 이거를? 아들이죠. 그쵸? 가장이 돼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쓸모가 더 있는 사람이야. 결국에 우월한 사람,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했던 얘기를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 나치 정권이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고 도시 방방곡곡에 붙이고 집집마다 보내주고 했던 포스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몸이 지금 뒤틀리고 있는 장애인이 앞에 의자에 앉아있고 뒤에 정부 관료처럼 잘 차려입은 사람이 뒤에 서 있죠. 여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6만 마르크라고 써놨죠. 이 중증 질환을 가진 이 장애인은 1년에 6만 마르크가 든다는 거. 이 사람을 보호하고 기관에 살려주려면 그 6만 마르크가 어디서 왔어요? 정부가 이 장애인한테 쓰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 6만 마르크는 뭐예요?
세금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당신이 낸 세금을 내가 장애인이 한 명 살리는데 6만 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하지. 왜 내가 저 장애인 살리는데 내 세금을 왜 써? 내가 저기다 세금을 왜 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저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청바지인지 저 정장바지인지 제 생각에는 이 노동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청바지에 흰 셔츠라고 생각이 드는데 컬러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어떤 인종입니까? 백인 남자로 보이죠. 백인 남성, 금발머리의 백인 남성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의 어깨에 짐처럼 올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희귀 질환과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마치 광대나 고릴라처럼 그려져 있죠. 당신처럼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이고 우리한테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정부가 더 이상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 당신에게 장애인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심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 죽일 때 가스실에서 함께 장애인을 죽이고 해도 사람들이 별 반발하지 않는 인식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내면화 시켜 놓은 거예요. 합리화, 어쩔 수 없어라는 이 마음, 내면화, 내재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차별이나 폭력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을 그려놓은 거예요. 장애인이 하루 사는데 5.5마르크가 든다 이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엄마, 아빠, 애기 3명, 소위 정상 가족이죠. 이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드는 돈이 5.5마르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이고 성실하고 애기도 낳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한 가족이 쓰는 돈이 5.5마르크인데 왜 이렇게 쓸모없고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5.5마르크를 써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럼 저 가족의 형태를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쓸모없는 존재, 버려줘도 되는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질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 노인,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남성 혐오도 있냐? 이게 오늘의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죠? 남성 혐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딱 한마디로 남성 혐오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남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단 이 표 자체가, 이 정의 자체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혐오가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 사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에 대한 혐오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성 혐오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혐오의 2가지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사전적 의미, 그죠? 사전적 의미는 뭐라 했어요? 극도로 싫어함.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학적인 의미로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이 구조적 차별을 받는다는 뜻이라 했죠.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뜻에 해당하는 남성 혐오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남자라는 이유로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을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무시하니까, 언어폭력이 이 세상이 심하니까, 육체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데이트폭력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원망스러운 거지, 미운 거지,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지만 제 고정관념을 해볼게요. 사실이 아닌 말들이에요. 모든 남자는 여자를 욕해.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에요. 100%는 아니잖아. 우리가 여자 다 욕하고 다니지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이죠. 모든 남자는 여자를 다 때려. 100% 사실은 아니잖아. 근데 생각이잖아. 근데 모든 남자는이라고 해서 생각 고정관념이잖아. 그죠? 모든 남자는 여자를 강간해. 모든 남자는 다 성매매를 해. 100%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런 남자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생각이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여성들이 감정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남자가 무서워, 남자가 싫어, 남자가 극도로 싫어,
혐오스러워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남성 혐오가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 남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이 너무 싫어, 무서워, 역겨워, 더러워라는 감정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너무 더러워, 무서워, 역겨워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이 안 된 적이 있냐? 성별만으로. 승진이 안 된 적이 있냐? 임금 격차가 난 적이 있냐? 여자가 남자들을 더 많이 때린 적이 있냐? 데이트 폭력으로, 심지어 묻지마 폭력으로, 또는 성폭력으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집단학살. 요즘에 아무리 딸바보 시대고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아들 임신하면 임신 중단하고 딸만 막 나와가지고 100대 116이 될 때까지 나와가지고 딸이 더 많아진 세대가 된 적 있습니까? 집에는 딸이 있어야 돼, 아들은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혐오는 구조적 차별, 억압, 폭력을 모두 아우르는 혐오의 정의인 2번에 들어가지만 남성 혐오는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생각과 남자는 너무 무서워 싫어 라고 하는 감정에 해당하는 1번 뜻에 해당하는 사전적 의미의 극도로 싫다는 혐오밖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등치에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성 혐오만 얘기하세요. 남성 혐오도 있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1번 뜻과 2번 뜻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집게손가락과 성기 사이즈로 또 갑니다. 여러분들 집게손가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계시죠? 메르스 혹시 아세요? 메르스 막 사스 이렇게 그전에도 큰 전염병들이 있었거든요. 잠깐 그때 얘기를 하면은 메르스 때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예요, 정부.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에서 몇 번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있고 집은 어디고 직장은 어디고 그 개인 사생활 정보를 감염인 1번 동선해가지고 막 전 국민한테 문자로 다 보내주고 그랬어요. 정보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초반에 대응이 그랬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메르스 때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알려줬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DC 인사이드라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취미생활 공유 갤러리 같은 거예요. 거기에 메르스 갤러리라는 거를 DC 인사이드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남성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땡땡번 환자가 여자였는데 집에 가서 격리를 안 하고 백화점에도 가고 골프장에도 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야, 여자들은 역시 문제야. 집에서 격리되라고 했더니 왜 골프를 치고 백화점을 가고 그러는 거야? 역시 여자들은 문제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걸 보고 돌아다닌 거에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뭐라 하니까 그 돌아다니는 행동은 잘못된 걸 수 있지만 성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문제다라고 한 것이 문제를 느끼고 화가 난 여성 유저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럼 1번 환자, 우리나라에 메르스 처음 중동에서 가져온 사람이 남자인데 그럼 이게 남자 질병이냐? 남자가 가져온 거니까 남자 욕하면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올렸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는 여자라고 해서 차별적이거나 폭력적인 그런 언어들을 다 남자랑 여자를 바꿔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은 패야 된다 뭐 이런 속담 있죠? 그거를 남자로 바꿔서 남자는 북어랑 같이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남녀를 바꿔서 막 올렸는데 맨 처음에는 남자들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근데 뭐가 하나 터졌냐면 여자들한테 맨날 A컵, B컵, C컵 막 빅류, 거유 막 이러면서 가슴 사이즈로 여자들한테 많이 얘기하잖아. 남성들이 남초 사이트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한국 남자 고추 사이즈가 제일 작다는 얘기가 나와. 그게 반응이 엄청난 거야. 다른 거는 뭐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런 건 기분을 하나도 안 나빠하는데 고추 사이즈 하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 막 후덜덜도 하면서 막 분노 폭발해가지고 막 미쳤냐면서 막 이 새끼들 막 거짓말이라면서 막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이런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 남자 성기 사이즈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데 그게 6.9cm라고 한 거야. 근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욕하고 공격하고 희화화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화 나는 걸로 해야 될까요? 화 안 나는 걸로 할까요? 화 나는 걸로 해야 되겠지. 계속 화내니까 화내는 걸로 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자, 메르스 갤러리라는 게 나갑니다. DC 인사이트에서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다른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이름을 메갈리아라고 만드는데 메르스 갤러리의 메와 소설책인데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 사회는 모계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부족장이고 여성 중심의 사회인 소설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갈리아의 딸들과 메르스 갤러리의 메를 합쳐서 메갈리아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게 2015년이에요. 근데 그때 홈페이지 로고가 6.9cm라고 하면서 고추 사이즈 작다고 한 요 로고를 만들었고 얼마 운영 못했지만 그 로고를 가지고 사회 운동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디지털 성착취. 찍히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찍지 않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찍히면 무조건 잡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안 해주는 거를 계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해서 실제로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라넷이라고 막 그런 디지털 성착취물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막 100만 명 회원이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거 문 닫기도 하고 그런 성과도 있었어요. 손가락 모양을 로고로 썼던 메갈리아는 그때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16년도까지 1년인가 1년 반밖에 못하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의 지금 손가락을 뭐 영상이나 게임이나 무슨 디자인 곳곳에 페미니스트들이 그걸 넣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2015년도에 10대, 20대였던 여성들이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나서 2025년 가까이 돼서 10년 후에 취업 시장에 가가지고 모든 포스터와 영상에 이걸 넣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 혐오의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인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남자 고추 사이즈 제일 적다라는 사인을 우리 회사 이미지 곳곳에 넣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이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과도하게 점프를 뛴 생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손가락 1배 손가락 아시죠? 되게 어려워.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몰라 아무튼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건 진짜 되지도 않지. 일반적으로 이런 손가락 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온 손가락이야. 짧게 해주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이러거나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손가락이라고. 여러분 영상 휴대폰 사진 확대할 때 이거 안 써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쓴다니까 막 사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다니까.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손가락을 이거 만든 사람 여자일 거야, 이거 만든 사람 페미니스트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게 이거 이상한 얘기다, 별거 아니다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막 반응하고 국가기관이 막 보건복지부 막 이런 데가 막 영상 내리고 막 사진 내리고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남성 혐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막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위축돼가지고 손가락 모양 그림 있었던 거 막 손가락 어깨 막 둥근 손으로 막 손가락 아무것도 없는 그림 막 올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집게 손가락 모양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한국 남자들 고추 사이즈가 제일 작다며? 너도 고추 사이즈가 작냐? 그러면 기분이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혐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한국 남자가 전 세계에서 고추가 제일 작아라는 생각이 있죠. 고정관념이야. 아니 한국 남자도 큰 사람 있겠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100%는 아닌데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고추가 제일 작다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야. 그래서 이 감정이 기분 나쁨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느껴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기분 나쁜 거의 수준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고추가 작다고 취업이 안 된 적 있습니까? 승진이 안 된 적 있습니까? 임금을 덜 받습니까? 아니면 고추가 작다고 여자들한테 얻어 터졌습니까? 강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고추 작은 애 날까봐 이런 남자는 날 필요가 없다고 임신 중단을 해가지고 인구 격차가 올 정도로 집단 학살 당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이상 기분 나쁜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사실 그들이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거울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고추 사이즈 얘기를 했을 때는 그들이 원했던 건 이거죠. 우리가 고추 사이즈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가슴 사이즈 얘기하지 마. 여자 가슴 사이즈 얘기하면 우리도 기분 나빠. 이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랬던 건데 그건 없어지고 그냥 6.9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다, 이게 혐오다라고 폭력을 보라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폭력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혐오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오늘 얘기한 것부터 차별과 혐오의 용어의 정의와 개념과 뜻부터 시작해서 이게 혐오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오해를 하셨던 분도 있고 오해를 안 하시고 여태까지 잘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다행인데 뭐 극단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고 그러진 않았어도 에이, 손가락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 정도는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우리를 생각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정치인도 막 기업인들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휩쓸렸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집게 손가락과 성기 사이즈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성 혐오는 구조적인 차별,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고, 남성에 대한 혐오는 고정관념과 편견까지, 이 생각과 감정까지지 이 이상, 아까 보신 빨간 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둘을 등치해 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남성에 대한 혐오는 1번 뜻, 극도로 싫다, 거기에까지만 해당되지 구조적인 차별, 억압, 폭력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남성 혐오는 여성 혐오가 말하는 그 구조적 혐오와 같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요즘 나오고 있는 미디어 속 혐오 이야기를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마치고 박수 치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그 사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아직도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럼 사실은 우리는 다 페미니스트예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는 게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페미니즘은 그렇게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감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다고 하면 머리로나 생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고 싶잖아요. 장애인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랑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없고 똑같은 효능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명확히 알 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봤을 때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줘야 돼. 이럴 때 돈이 드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이나 돈으로 장애인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나 당연하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했던 마음이 갈등이 오는 거죠. 거기서 괴리가 오는 거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합니다라고 했는데 당연하다고 나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여성은 성범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될 예방이나 교육이나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성범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나 이 과정들이 남성들한테 불편하게 다가오거나 내가 지금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오기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차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고용이나 승진이나 임금의 여성들이 격차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평평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성들이 아직 평평해지지 않았어. 근데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내려가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것이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그 정의에 의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페미니스트지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지는 과정이 모든 남성에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여성이 고용, 승진, 임금 격차 이런 걸 받지 않는 사회가 되면 남성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을 사실 진짜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고용이나 승진이나 임금 격차가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자본가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우리 둘이 해야 될 일인데 한 명 자르고 나만 일 시키니까 내가 더 위험해지고 내가 더 오래 일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뽑음으로써 일자리에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안정성도 높여야 되듯이 사람을 많이 뽑으면 여성도 더 일자리에 들어오게 되겠고 비정규직도 들어오게 되겠고 대학교 뭐 학력 학벌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을 많이 뽑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여성들도 그 역량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되겠지만 나도 학력 학벌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의 역량과 맞춰서 승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평등한 사회가 나에게도 더 안전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할 때 나도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평등은 오로지 성평등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는 노동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을 시키게 하잖아요. 집에서 무료로 공짜로 애 낳고 애 보고 집안일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여자들한테 통장에 찍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그런 일을 맡길 때 여자들은 퇴근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남자들은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별 분리로 딱 일을 하는 일이 나눠져 있을 때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차별을 당하게 되지만 남자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둘 다 일자리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퇴근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남녀 상관없이 집에 가서 저녁밥 먹을 수 있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더 놀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성은 육아 때문에 일자리에 잘려야 될 필요도 없고 남자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야근을 할 필요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은 노동인권이랑도 연결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모든 평등하고도 연결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평등해지는 사회는 내 것이 빼앗기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평등해지면 나의 인권도 더 올라가서 모두가 함께 다 같이 평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인권은 나눠먹기, 인권은 뺏어먹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은 더하기입니다. 인권은 확장이고 확대고 팽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권이 올라가면 나의 인권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인권이 올라갔는데 내 인권이 떨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나와는 다른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배제하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혐오나 차별도 공백이나 슬픔처럼 하나의 감정 영역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혐오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못 가본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본 데 가는 게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나 나랑 다른 사람을 모두가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나랑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랑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와 장애인 같이 내가 많이 어색하고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차차 줄여갈 수 있게 학교 교육이나 인문학 캠프나 인권교육이나 이런 시민사회에서 도와주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 감정들을 줄여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국가가, 문화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사람들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 감정을 점점 줄여갈 수 있게 법과 제도,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죠. 이 소멸 있잖아요. 앞으로 이 무항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 네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무항을 봤을 때, 이거 6.9잖아요. 하지 마,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작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작다, 조그마다 또는 짧게 해주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이럴 때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 모양을 안 쓰거나 안 쓰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위축되지 말고
그냥 평상시 일상대로 쓰던 대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오늘 좀 짧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지, 이거를 한국 남성의 성기 사이즈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작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 모양을 쓰는 거예요 라는 뜻으로 저는 이 손모양을 쓰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거나 스스로 교정하거나 위축되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다시 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제한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들어주고 싶어요. 한국 사회에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게요? 맞아요. 군형법에 있습니다. 군형법에 옛날에는 개간이라고 해가지고 닭들끼리 하는 섹스라는 식으로 황당하게 써놨었는데 이제는 개간이라는 용어는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추행한다면서 동성애 남성 분인끼리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상호 동의해서 성관계를 해도 우리 둘이 동의했는데요, 그래도 안 돼. 그냥 그 법에 의해서 너네는 상호 추행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없애야 될 조항인데 그거 말고 민법이나 형법 그 어디에도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애자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처벌 조항도 없고 군형법 하나 제외하면 물론 처벌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처벌한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있다고 해야 되는데 동성애가 불법이냐 처벌하냐 그러면은 사회에서는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는 아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동성 결혼이 불법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결혼을 국가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죠? 혼인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할 거예요 신고하면 구청에서 받아주고 시스템에 넣어주고 끝이야. 근데 신고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셋 있습니다. 뭐게요? 일단 한 사람의 나이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면 안 돼. 두 번째, 중혼이면 안 돼.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하나 했는데 또 다른 결혼 신고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촌이거나 사촌보다 더 가까우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혼인신고 불수리 사유예요. 그러면은 동성 커플은 이 세 가지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혼인신고 받아줘야 되는 대상이야. 재밌죠? 근데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성소수자 커플들이 뭘 넣냐면 행정적인 차별이다 이거. 왜냐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야 될 조건에 안 들어가는데 안 받아주니까 행정이 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성 커플 결혼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불법이 아닌데도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저는 뭐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냐, 사실은 결혼 같은 거는 당연히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법에서 안 받아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고,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해서 함께 살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국가가 그걸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서 사는 것은 당연히 법에, 이 제도에, 범주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